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 마지막 7번째, 공공박물관의 확대와 전문박물관의 등장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계기로 그때까지 지급의 계급밖에 볼 수 없었던 미술품을 민중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공공박물관, 국립박물관이 탄생했습니다. 바쟁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각국의 왕권 및 정권은 박물관이 국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인식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왕권에 반대하는 측도 박물관을 이용해서 민족주의를 고취하려 했습니다. 공공박물관은 국민국가 형성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국민국가의 공공박물관에서는 외국의 표본과 국내 표본을 구별하여 국내산의 유물을 중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징계하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것이라도 좋았지만 표본에는 과학적인 자료가 중시되게 되면서 박물관은 인류학, 고고학, 역사, 민족학, 민속학 등 전문 분야로 분화되어 갔습니다. 19세기 전반은 고고학 박물관이 번성한 시기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래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루브르 미술관이나 대형 박물관에서 이집트학, 오리엔트학의 컬렉션이 형성되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고고학 형성도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공박물관의 확대와 각 분야별 박물관 성립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등장하는 베를린의 박물관 섬의 박물관군과 그 지도자였던 보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루브르 미술관과 드농의 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받아 각 시대의 대표작을 수집해서 계통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을 베를린에 설립하려 했습니다. 1830년에는 화면에 보이는 베를린 고미술관이 개관했고, 1859년에는 베를린 신박물관을 완성했습니다. 베를린 고미술관은 화면에 보시는 카를 싱켈이 설계한 신고전 양식의 건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는 최고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 왕궁풍의 건물은 그 후에 세워진 유럽 각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고미술관과 베를린 신박물관이 있는 지역은 강으로 둘러싸인 반도이고 박물관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1876년에 독일 미술의 국립미술관, 1904년에 고전미술의 카이제 프리드리히 박물관, 1930년에 고미술 외의 페르가몬 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카이제 프리드리히 박물관은 고대 유물, 독일 및 초기 네덜란드 미술, 중동의 유물을 소장하여 1956년에 보대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민속학 관계로는 1914년에 민속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베를린 남동부에 있는 현재의 다렘 박물관입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보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중동 외의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 기원전 2세기의 페르가몬 재단, 기원전 6세기의 바빌로니아 행진과 이슈타르 문 등의 조형물을 획득해서 박물관 섬에 들여놓았습니다. 카이제 프리드리히 박물관의 보데는 미술관계의 지식과 정보 수집 능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유족이고 관장이었던 그는 영국의 개인 소유 미술품을 매입했습니다. 1871년에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 제국이 성립하자 독일 산업혁명이 전개되었습니다. 보데에 의한 수입의 성공은 독일 경제 번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카이제 프리드리히 박물관 협회를 만들어 협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발전의 이익을 담당한 유대계 자본가가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협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협회의 재정은 풍족했습니다. 예산에 묶이는 공공박물관에서는 옥션 등으로 기동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하지만 보데는 협회의 자금으로 민첩하고 유동적인 수집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 있었던 미술품이 계속해서 베를린으로 유출되었고 영국의 미술 박물관계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베를린은 세계에서 미술 수집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고 영국과 독일은 이 부분에서 패권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을 했습니다. 보데는 전시방법의 혁신자였고 전시벽을 그림으로 도배하는 벽지 전시를 반대했으며 가능한 한 간격을 두고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미술품을 대칭형으로 두거나 위쪽 북쪽에서의 찬 채광에도 반대했습니다. 미술품은 그림이라면 당시와 같이 액자에 넣어 전시실의 크기, 형태, 벽의 색이나 장식, 채광, 조명 등은 모두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혁신적인 주장은 시대적 전시실의 방법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베를린 박물관군은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인 1914년에 번영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패전과 그로 인한 인플레는 베를린의 박물관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의 대부호들이 수집의 경쟁자로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즘 시대가 되자 유대계 자본가와의 관계 유지는 어려워졌습니다. 수집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감식안과 정보 그리고 자유로운 자금력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대부호가 다수 있는 미국이 오늘날에는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신흥국인 그들은 벼락부자가 된 의식이 있어서 미술품 등의 수집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동서독일의 분단, 게다가 베를린 장벽의 설치도 베를린의 박물관에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여왕 네퍼르티티 흉상 외에 다수의 고미술품을 소유한 베를린은 오늘날도 세계 박물관의 중심지로서 선두자리를 다투는 존재입니다.
네프리티티 흉상은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데와 베를린의 박물관 역사에서 나라가 부자이고 강하면 박물관이 충실하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번영 역사는 구미 세계의 패권 변화와 거의 겹칩니다.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박물관의 충실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브르 미술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나중에 이야기할 독일 박물관이 그러한 예정입니다. 공공박물관은 국가박물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프랑스에서는 과거의 도시 경관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오스만의 파리 시가지 개선 계획이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채용되어 파리는 변모하게 되는데, 과거의 파리 보존을 위하여 현재의 카르나발레 박물관이 1866년에 건설되었습니다. 1875년 무렵부터 민속박물관의 움직임이 생기고, 사라져가는 농촌이나 전원 생활을 안타까워하는 노스텔지어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의 비참함과 퇴폐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라져버린 옛 영광의 시대를 찬미하는 로망주의는 내셔널리즘과도 결부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북방 문화를 자랑으로 삼는 역사의식이 고조되었고, 1850년 무렵에는 스칸디나비아의 민속을 연구하는 학문기구가 다수 설립되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하젤리우스가 건립한 스칸센은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하젤리우스는 1873년에 스톡홀름에 작은 스칸디나비아 민속박물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북방박물관, 실내박물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북방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시대의 양상인 디오라마를 당시의 민속자료 실물로 구성해서 역사 전시실을 시작했습니다. 하젤리우스는 이러한 전시를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도 출품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1891년에 산업혁명기 이전의 농촌이나 민가 등을 이슬한 스칸센을 스톡홀름 교외에 개설했습니다. 스칸센은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야외 민속박물관입니다. 이러한 스칸센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스칸센의 관객 수는 1930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북방박물관과 스칸센과는 훗날 조직으로서는 분리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칸센의 재정은 입장료, 시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방박물관은 실질적으로 국립기관입니다. 스칸센에서는 스웨덴 각 지방의 민가, 각각의 주변 지형이나 풍경도 재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구, 도구 등은 당시의 것들입니다. 또한 당시에 복장한 한 가이드나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원도 있었습니다. 스칸센은 국경일이나
세시풍소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무렵에는 스칸센과 북방박물관의 관객은 대략 15만 명과 200만 명이었습니다. 스칸센에서는 관객의 70%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방문합니다. 보통 역사 기념물인 건물에 입장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데 스칸센처럼 야외 박물관은 편하게 볼 수 있고 어린아이도 데려갈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균 75분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야외 박물관에서는 근무자가 당시의 의상을 입고 농사일을 하거나 민속무용축제를 열거나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짠 주스를 마시고 춤을 추며 민속 의상을 입어보기도 했고 옛날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은 말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외 박물관은 참가형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교육과 애국주의가 소풍 감각의 즐거움과 융합하고 있습니다. 북방박물관과 스칸센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칸센 이후 민속박물관과 야외박물관은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12년에는 네덜란드의 아른햄에 야외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자위대르 해의 간섭으로 인해서 업을 중심으로 하던 이곳 문화가 소멸했습니다. 당시 각 지방의 민가를 이설한 박물관을 운하 옆에 만들어 각종 모양의 배를 보존해 왔습니다. 바정이 말하는 것처럼 박물관은 소멸하는 산업이나 문화를 양분으로 성장을 하는데 스칸센과 같은 야외 박물관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들 야외 박물관은 20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프랑스에서 라비에르 등에 의해서 에코 박물관 운동, 영국의 산업 유적 보존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후자에 의한 보존 사례로서 콜 브룩데일을 포함한 아이언 브리지, 미비시가 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친 북부 잉글랜드의 공업과 사람들의 생활을 당시의 건물, 기계, 계곡 옆의 공장, 다리, 제철소, 실물 등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린 중 하나는 그 가이드북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용 가이드북입니다. 공산권인 동독에서도 산업기념물의 보존은 유행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록펠러의 지도력과 저력으로 1926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세워진 CW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는 식민지기 마을을 지금도 주민이 살고 있는 그대로를 역사 기념물로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할 디트로이트 근교의 그린필드 마을에서는 각지의 오래된 민가, 교회 등을 모아 이술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기념물인 건물을 보존할 때 현지 보존하는 경우와 이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야외 박물관은 매우 인기가 높아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었고 관광 자원도 되었지만 상당히 심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업화 사회에 대한 반발과 농업의 향수에서 출발한 이들 야외 박물관은 도시 주민, 노동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과도한 낭만주의화로 자리매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에서 노예의 존재가 깔끔하게 소거된 것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그 후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전시의 드라마화가 지나치면 역사가 아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린필드 마을은 수집된 건물이 잡다한 맥락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산업 고고학의 토대를 둔 영국의 산업 유적도 결국 흥미본위의 관광 오락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평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몇 시대 가운데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 역사학이고 불변을 보는 것이 민속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박물관에서 민속 전시로 역사를 보여줄 경우는 만든 것의 변화하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 민족학 박물관의 대부분은 식민지 경영,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인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와 그 산물뿐 아니라 식민지의 토착민이 주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구미에서 봤을 때 식민지는 먼저 산출 자원인 만큼 관심의 대상이었고 다음으로 경제시장으로서의 토착민이었습니다. 구미인들에게 있어서 토착민도 자원이었고 단순히 말하자면 토착민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학과 민속학은 인접학문이지만 구미인에게 있어서 민족학, 인류학을 포함한 민족학입니다만은 이 민족학은 식민지 외 외국인을 자원으로서 조사하는 학문이었고 민속학은 자국의 문화를 조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토착민의 문화를 구미에서 이용 가치라는 관점에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 구미인이 평가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입니다. 다음으로 역사관계 박물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유럽으로 확장되어 국민국가 형성의 기운을 낳았습니다.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내셔널리즘과 낭만주의 등이 결부되어 확대되어 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 왕조 지배와 시간의 지속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란이 수습되고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부터는 정체성 모색과 역사의식이 강화되어 역사박물관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바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54년에 설립된 바이에른 역사박물관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박물관이고 최초의 역사박물관으로 불립니다. (1852년에) 아우프제스는 역사상으로 중요한 것을 수집해서 독일여권 문명의 의의를 밝히는 게르만민족 박물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직 여러 영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인을 상징하는
화가 뒤로의 탄생지 뉘른베르크가 박물관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히틀러도 뉘른베르크를 나치의 중심지로 삼았고 후에 나치즘 단죄의 재판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치 시대에는 게르만 박물관은 정치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고 역사보다도 미술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이나 정치가를 비롯한 영국 사상의 중요 인물인 초상을 전시하는 국립초상화 미술관 설립을 역사가 도모가 1846년에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1852년에 의회의 인가를 받아서 1856년에 런던에 개관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마지막 30년간은 유럽의 민중에게 한층 역사의식은 확대되었습니다. 야외박물관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상의 기념물 보존도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은 역사상의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이라 불렸는데 실은 미술관, 고고학박물관, 민속학박물관, 인류학박물관 등인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상의 기념물을 전시하는 것이 역사박물관이라면 대부분의 박물관은 역사박물관입니다. 호은이 1984년에 발간한 The Great Museum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각지의 박물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역사를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질문화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사는 유물이 아닙니다. 유물은 정적이고 역사는 동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물은 스태틱하고 역사는 다이내믹합니다. 역사박물관은 유물보다도 그 유물이 구성한 역사의 흐름 혹은 문맥, 컨텍스트를 전시하는 것으로 유물 자체보다도 정신, 이데아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은이 말하는 것처럼 정당성을 제시하는 장인박물관에서는 유물은 신성시되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관계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기념물을 역사로서 전시하는 박물관은 역사의 미화나 단순화, 비속한 향수로 타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역할은 집단의 기억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집단 기억은 부단히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박물관은 실정적인 역사학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집단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정통성일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있어서 나라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현 시점의 권력자에게 있어서의 정통성입니다. 역사 전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로 이어지는 과거만이 정통이고 그 이외의 과거는 되돌아볼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진보사관, 휘거주의 사관, 연속성 사관 혹은 성리자 사관이라 불리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과거에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오늘날에는 그것은 개선되어 있고 오늘날 사회의 부정적인 것도 내일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에서 과거는 유용한 과거, 되돌아보는 역사가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진보 사관은 지배계급이나 당시의 권력자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이들 사관을 부수는 전시는 압박받을 것입니다. 박물관에서는 당시의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전시됩니다. 그러한 만큼 역사박물관은 승리자의 가십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교체되면 전시물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유물을 그대로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나 문맥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제시하는 몇 안 되는 박물관으로서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최근 전시로서 이민국인 미국을 묘사한 주제 이민국으로 이루어진 나라 라든지 남부 농장에서 북부 공장으로라는 흑인 생활의 변천을 주제로 한 주제 밭에서 공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계 미국인의 박해를 다룬 보다 안전한 국민통합, 과학과 미국인의 생활의식을 전시한 미국인의 생활과학,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기 B-29를 다룬 전시로 일본에서 유명한 에노라 게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 전시는 현대 정치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노라 게이 전시가 미국에서 보수파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은 일본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매우 정치적인 존재이고 당시의 정치에 좌우됩니다. 역사박물관은 쉽게 권력자에 의한 여론조작 도구가 됩니다. 박물관은 근본적으로는 소유자, 즉 국립박물관이라면 정부이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의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역사상 영광의 기념물만을 전시하는 것이라면 당시의 정치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 박물관이 나치 시대의 역사보다도 미술에 중점을 둔 것은 압력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역사상의 유물을 신성화하는 전당이 되기 쉽습니다. 성리자 사관에 의하면 역사도 역사 기념물도 현재 권력자의 정당성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만큼 역으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지 않은 사적이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호어는 영국에서는 나치에 대한 전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운동이 영국의 지배자에게 있어서 오늘날까지 다루고 싶지 않은 중대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견학할 때 그곳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전시되지 않았는지 통찰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학이라는 학문과 박물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에 있어서 문헌자료뿐 아니라 유물에 근거한 역사학 연구가 중요합니다. 문헌자료는 권력자나 정치가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많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적습니다. 그런 만큼 문헌사학에서는 정치사를 말할 수 있지만 역사상의 일반인의 생활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물자료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정치사에 그치지 않는 사회사, 문화사를 구축하는 데에 박물관이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과 관련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교육을 위한 박물관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